네, 2부 시작합니다. 하지 마, 그 소리 방송에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딴짓하지 말라고. 아, 예. 카카오 먹통 사태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카카오 이렇게 커졌는데 이렇게까지 무력할 수 있느냐, 약간 좀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가안보실은 아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 검찰까지 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고, 또 국회 차원에서는 독과점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희석 대변인, 네. 카카오의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만큼 실망이 좀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료인 어떤 부가 통신 서비스 이게 문제가 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아무리 부가 통신 서비스고 무료이고 민간 기업이 한다 해도 국민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면 공공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카카오라는 회사에서는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두수 소장, 카카오가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그 대기업처럼 말하자면 정부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지원 이런 걸로 대기업이 된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똑같이 독과점으로 막 규제한다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 2000년 5월달에 과방위에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재난 시설에 포함시켜서 재난 관리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이게 이제 저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2000년 이제 총선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그때 당시 법사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 부분을 결국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었는지도 한번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중 어떤 규제다 이런 논리였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정말 했으면 좀 더 이런 사태가 막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게 정부의 뭐 공문서라든지 이런 행태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데 지금 의존하고 있고, 저도 이제 당일날 그 지하철 시간을 검색하는 지하철 시간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 순간적으로 왜 그러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사태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전 국민에게 미쳤는, 이번에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쪽은 꽤 네. 어쨌든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점이 되고 이것이 국가 기관망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면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좋은이라 하지만 아픈 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시간, 카카오 택시, 저 문자, 불편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봤는데 떡집을 하는 분인데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을 때 떡의 크기, 모양, 그다음에 배달 시간 이런 걸 다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먹통이 돼버리니까 주문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돼,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도 몰라, 완전히 장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피해가 크죠. 실제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주문과 배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하는 그 자영업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한 70~80%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증발해 버린 셈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뭐 배상 보상할 거냐. 뭐 지금 카카오톡은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법률에서 정한 것 그 이상 정한 것을 넘어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장성철 소장 아까 아는 거 뭐예요? 당시에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를 했는데 최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네. 통과시키지 맙시다. 이중 규제다, 과잉 규제다, 중복 규제다, 이런 식의 논리. 이게 바로 카카오랑 네이버의 논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해날 것 같으니까 이런 법안을 저지한 건데, 올해 초에 카카오에서는 환호를 질렀죠. 왜냐? 와, 우리 2021년 매출 6조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연 영업 순이익이 6천억에 가까워요. 자랑했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어야죠.
부사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희가 이렇게 화제가 날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뭐 대기업체 잘 사는 분들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떡집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냥 음식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막대한 피해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말 실망스러운 대처였습니다. 카카오톡이 아무튼 커진 만큼 또 그 책임 있는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책도 내놓아야 되고요. 국회에서 일단 김범수 의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했으니까 장성철 소장 이렇게 증인들이 좀 최고위층 네. 이렇게 나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무자들이 나온 것과 국회에서 약속한 것들을 회사에 가서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전 별로 사후 약방문 아니면은 허울 좋은 다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김범수 의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인을 하고 와서 국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밝혔거든요. 약속을 하고 울면서 저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 꽃배달 이런 거 자회사들을 좀 정리할게요. 거의 안 됐어요. 자회사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꽃배달, 미용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130여 개에 달하는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까 또 카카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안에 30여 곳의 자회사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계속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데 오너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의원들이 정말 확실한 다짐을 받아야 되고 법안 문제에 관련해서도 제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국감 증인들 나오면요 호통치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증인들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안 하겠습니다 이랑 말 똑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30개 넘으면 자회사 사장 누군지도 다 잘 모르겠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슬슬 이제 경쟁이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초가 될지 더 늦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슬슬 움직이는데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전당대회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그 예상하기가 참 그런데요. 점점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서 당무감사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감사를 오늘 당장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60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줘야 돼요. 그럼 오늘 당장 공고한다고 해도 2달 후에 12월 중순에 당무감사 시작해야 되는 거고 당무감사 그 전 당협을 2인 1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에서 돈단 말이죠. 그거 다 마치는데도 한 달 이상 소요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 1월, 2월 그때쯤 뭔가 당무감사 한다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거기를 조광특위 열어서 채워야 되잖아요 또. 그럼 언제 합니까 전당대회? 그 다음에 전당대회 하겠다는 건데. 올 6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전당대회 설이 나와요 지금. 6월. 6월이면 너무 비대위 체제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장성철 소장? 이것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욕심과 의지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그래 그렇게 해라고 한 건지 대통령실이 관여하나요? 그냥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지와 의사가 중요한 결정의 포인트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무에 관여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본인들 얘기하더라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나 아니면 윤핵관들 지도부 같은 경우엔 대통령의 의중은 뭐야? 대통령실성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 이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인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인 걸로 나와요. 그게 우리 광주 방송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광주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미략설도 나옵니다. 광주 방송과 유승민 의원의 미략설. 아 그래요? 그거까지 달빛 연대, 달빛 연대요. 달구벌과 빛꽃.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실제 그 전진석 비대위원장 생각도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당권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시키고 이게 전리품도 챙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협위원장들 새로 임명하는 거일 것 같고 그러면 5,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래 되면 지금 뭐 당권 후보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부분이 이제 치고 올 가능성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분도 백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변수들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충분히 경선 룰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좀 갈수록 높아지는 거 이유는 뭘까요? 아까 장성철 소장 뭐 KBC 여론조사 지적하셨는데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KBC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차지했던 비율만큼 유승민 후보에게 넘어가서 합쳐져가지고 좀 높게 나오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봐도 유승민 의원이 높게는 나오는 것 같던데. 높게는 나오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하지는 못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데이터를 읽기가 상당히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나오느냐 하는 거 보면 좀 다르죠. 아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권 주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 당 지지층이 아닌 분들이 보는 유승민과 저희 당 지지층이 보는 유승민은 다르잖아요. 예,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아니죠 지금은. 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정부 여당 내에 있는 분들이 좀 그 교훈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그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또 낮은 국정운영 지지가 반사되고 있다. 그리고 좀 이 뭔가 이 보수 지지층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좀 뭔가 안정감, 뭐 이런 좀 개혁적 또는 중도적 보수에 대한 어떤 갈구 이런 것들이 유승민 당대표에 대한 여론으로 지금 수렴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게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아 저건 여론조사가 잘못됐고요. 뭐 이를테면 좀 전 얘기처럼 뭐 유착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문자를 넣었어요. 예. 대표님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연히 출마하셔야죠. 그렇게 답을 보냈더니 알았어 고민해볼게. 이 답변을 들었는데 어제 다른 한 방송사에 나와선 나는 나갈 거야라고 명시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상당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읽혀지는 어디 인터뷰 나갔어요? 어제 MBC 인터뷰를 나가서 아.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죠. 받아들이죠. 네.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시기는 정하지 않지만 예. 내가 계속 검토한다. 예, 주요하게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 그 말은 뭐 준비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는 후보가 포기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뭔가 유능하고 대안이 있는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30~40%의 지지를 1대1로부터도 가지게 될 거고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공천의 어떤 대항마로서 그 진영을 따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경선이 된다면 또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그래서 뭐 출마한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이 없죠. 근데 네.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원칙과 세 가지의 실행 수단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승민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큰 흐름과 판단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대선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룰도 바꿀 것 같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룰이 지금 70대 30으로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헌 당규에 있는 겁니까? 아니 당규에? 당원 당규에는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건 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도 있고 아예
당신 100%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은요. 19년도 황교안 대표 될 때, 21년도 이준석 대표 될 때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뭐 제로 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7대 3을 뭐 예를 들어 뭐 비율을 좀 당심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글쎄요. 그럴 경우에 또 민심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심을 높인다는 게 퇴행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예. 한 얘기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하세요. 괜찮아요. 그것을 당원 얘기를 안 하면 전당원 우리 대표도 시청자들이 실망하죠. 왜요? 한다고 그래놓고 얘기 안 하면 궁금하죠. 아니, 그 저기- 얘기가.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이 하셔야 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이 저 혼낼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니야. 결선 투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도 출마하고 친윤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1등을 했는데 50%가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친윤 후보 한 명하고 유승민 대표가 1대1로 결선 투표를 하면 예. 그래도 당원들 사이에서는 친윤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이번에 룰을 개정을 하면서 결선 투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유불리를 떠나서 결선 투표를 고려하는 것은 저는 정당 정치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의도는 지금 다른 데 있겠지만. 마포도리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왜 유승민을 지지하겠어요? 국힘이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인 거지요. 남의 지지자들 역선택 얘기로 끝날 일인가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새겨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1등을 못하는 분이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할까?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좀 새겨봐야죠.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의힘이 여론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지 않게 당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인물도 거기에 맞춘 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로는 뭐 지당하신데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일단은. 예. 끝으로 이번 국감에서 이제 글쎄요, 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이렇게 안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사실 불을 지른 것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죠.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고발을 당했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죠, 정일함 교수. 네, 그렇습니다. 환노위에서 이제 뭐 시대착오적인 그 뭐 공산주의자 발언, 뭐 김일성주의자 발언 이런 것들을 김문수 위원장이 노출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당이 뭐 퇴장한 가운데 야당만 의결해서 지금 국회법상 제소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고발 의결을 좀 제고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성철 소장, 예. 고발을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좀 제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뉘앙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국회에서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허위사실 증언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요 형량이 되게 세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벌금형도 없어요. 예. 그럼 만약에 김문수 위원장이 허위사실 한 것이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 과태료로 가름을 하는데 허위 증언,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고발된 건은 상당히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지는 않지만 2018년도까지 하면은 고발된 사람 중에 2명만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고발하기 전에 유감 표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여야 간에 그냥 우리 고발까지는 가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인 합의를 보는 건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세게 나와서 고발 조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김문수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거래, 판단, 호소, 감정적인 호소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세게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원인 제공자가 김문수 위원장 아닙니까? 김두수 소장. 김문수 위원장이 좀 너무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뭐 극우 보수 활동할 때 했던 발언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제 엄연한 이건 뭐 장관급인가요? 아니면 뭐 부총리급인가요? 부총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높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임명이 된 사람인데 국회에 나와서까지도 윤건영 의원 뭐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발언 계속 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은 총살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극우 유튜브라면 이해가 되지만 정치인 김문수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뭐 사과를 했니 네 번의 사과를 했니 그게 뭐 변명이니 그랬는데 다음 날 방송에 나가가지고 더 세게 발언해 버렸어요. 예. 이제 거기다가 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전진석 비대위원장은 김문수만 그렇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도저히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임명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경질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공세를 취한 것 같고요. 지금 정말 여야 대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경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김문수 위원장이 왜 그렇게 세게 나간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과 신념이죠. 음. 계속 주장해오던 것이었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자유총연맹 총재를 하시는 게 맞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유총연맹을 또 폄하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인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사족을 붙이면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신조나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뭔가 좀 조절해서 얘기를 해야 됐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항의를 안 할 만한 답변은 이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상황이 연출됐을까요? 제가 김문수 위원장에 참모했다면 난 이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제가 아직도 수령한테 뭐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면은 김정은 나쁜 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 뭐 국회에 나와서 또 쉽게 바꾸면은 안 되죠. 정치인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침을 뱉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뭐 그렇게 뱉을 수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또는 상관이 없는 종교의 어떤 단체를 맡았다? 그건 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럼 임명 과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임명 그래서 고유권을 대통령 얘기가 침범하는 나오는 거니까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되게 이제 우려스러운 게 국민의힘이 지금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갖고? 사람과 인사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거야 이러고 있고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도 출마할 여지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 또 어떤 좋은 자리에 가고 김문수 위원장 저런 자리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보수파 진영이 조금 과거 퇴행적인 모습 보이는 거 우려스럽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안 끝났다 아직 아이디 쓰시는 분. 주식 얘기 꺼냈으면 백경란, 유병호, 김건희도 평론하고 끝내세요. 안 그러면 진짜 편파 방송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등산에서 글 보내주신 분 그리고
마포도리님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